저는 김지호입니다. 올해 42살, 전라남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나이 든 목수입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고 눈이 내려 마을 길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제 목공소는 며칠째 아무도 주문하지 않아서 조용했고 주머니 속에는 쌀을 살 돈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가는 마을 절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눈 덮인 돌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며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절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고 마치 작은 생명체가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누가 울고 있을 리가 없잖아.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고 절문 바로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상자 뚜껑을 만졌을 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고 얇은 천에 쌓여 눈에 젖은 채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는 약하게 울고 있었고 작은 손은 얼어붙을 듯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중얼거리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고 그 위에 급히 쓴 듯한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구해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추운 날에 아기를 버릴 수 있을까?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했든 저는 이 아기를 여기 두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아기를 감쌌습니다. 알았어, 작은 녀석. 이제 내가 데려갈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자신이 안전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한 듯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상한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씨, 뭘 가져왔어? 길가에 있던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기예요. 절에서 버려진 걸 찾았어요. 저는 대답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를 키울 거야? 집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다른 사람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일이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하며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에게 아무런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으니까요. 아기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한옥 집안에 있는 작은 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제 품에 누워 있었고 숨이 약하게 쉬었지만 살아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손을 난로 옆에서 따뜻하게 달구며 부엌에 남아있는 우유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 마셔라. 괜찮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아기의 입에 우유를 넣어주었습니다. 아기는 한 모금씩 마시며 눈을 반쯤 감고 추위와 배고픔에 맞서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아기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우, 별빛처럼 작은 빛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은우는 제 인생의 어두운 날들 속에서 보내온 작은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약한 숨소리를 지켜보며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년들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서자 저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몇몇은 비웃었습니다. 시장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그 아기랑 뭘 하려고요? 자기 자신도 걱정 못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저 돌아서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 아이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은우를 지키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있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 아이와 함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은우를 집으로 데려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더더욱. 처음 며칠 동안 집안은 은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울어댔고 작은 몸은 배고픔과 추위로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우야, 제발 울지 마. 저는 어색하게 달래며 숟가락으로 우유를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작은 손은 꼭 쥐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난로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너를 돌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배워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우를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궁금한 눈으로 보며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가 우유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저를 막았습니다. 김씨, 진짜 그 아이를 키울 거예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고 가난한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의 피인지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나는 그 아이를 밖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대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유와 기저귀, 작은 니트 옷을 샀습니다. 모두 값싼 물건들이었지만 은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은우가 올 때마다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은우는 큰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때때로 제 피로를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우에게 우유를 먹인 후 그 아이는 갑자기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 작은 아기,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 흐릿한 미소가 떠오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장을 지나가며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미쳤군.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다니. 게다가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마 외로움을 느끼는 거겠지. 그런데 나는 그가 금방 포기할 거라고 내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들은 제 마음을 찌르듯 아팠지만 저는 그들에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은우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요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모든 노력들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은우도 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방에서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은우가 문 근처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작은 손을 뻗어 저를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니? 저는 목소리가 울컥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그 아이의 눈은 빛나고 저를 믿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우리 은우, 잘했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우는 단순히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아이를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공소는 여전히 한산했고 돈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밤새 일을 하며 추가 수입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은우가 웃을 때마다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난로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은우만 건강하다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지호,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네가 그 아이를 계속 돌볼 수는 없을 거야.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돌볼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고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돼.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것이 결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호를 보았고 그 아이는 작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떠나갔고 그 자리에 남겨진 저는 복잡한 생각들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저와 은호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족이고 저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호는 하루하루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수줍어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은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는 외부 세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우를 학교에 첫날 데려갔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격려와 함께 말했습니다. 은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면 돼.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네가 필요할 때마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지만 그 아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학교 문을 통과할 때 저는 밖에 서서 그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우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첫날 어땠어? 은우야? 새 친구들과 친해졌니? 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랑 말도 안 해요. 아빠, 몇몇 친구들이 제 가방이 너무 오래돼서 웃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밤새 일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겨우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우야, 미안하다. 네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기억해. 내 가치는 네가 가진 것에 있지 않아. 네가 하는 일에 있단다. 은우는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그 후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자주 말없이 집에 돌아왔고 때로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왔습니다. 어느 오후 은우는 집에 들어와 가방을 탁 내던지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우야? 누가 널 괴롭혔니? 저는 가슴이 아파서 물었습니다. 반에서 한 친구가 말했어요. 내가 엄마도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은우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우를 더 꽉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우야,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 넌 나에게 엄마는 없어도 아빠가 있고 아빠는 너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 너는 아빠의 전부야. 은우는 고개를 들며 점차 눈빛이 진정되었습니다. 아빠, 알아요. 이제 그들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할 거예요. 저는 은우가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은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와 나누면 된다고 말하며 그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우는 열심히 노력하고 타고난 재능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우가 집으로 달려오면서 시험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학 시험에서 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은우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크게 웃으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은우야. 잘했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은우의 작은 성공이 제게 큰 기쁨이 되어 일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오래된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은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아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들? 저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우야, 네가 뭐든지 해서 나를 보답할 필요는 없단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에게 뭔가를 되돌려 받으려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은우는 고개를 들며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은우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은우는 집으로 달려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은우는 저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은우야, 너 정말 대단해. 아빠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아빠, 더 열심히 할게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은우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기쁨과 함께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은우가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저는 다시 한번 홀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은우가 필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항상 지지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가라, 은우야. 너는 더 멋지게 살아가야 해. 하지만 기억해. 이 집은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은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여기가 항상 제 집이에요. 은우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로서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빈자리가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은우는 서울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그가 버스에 타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옥집은 본래 조용했지만 이제는 더없이 고요하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우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모든 게 많이 다르지만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전화에서 밝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 아들.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와의 전화는 드물어졌습니다. 학업과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이 그를 휘어잡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종종 바쁘다는 알림이 오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은우가 바쁜가 보지.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저를 둘러싸며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정말 잘 키운 아버지예요. 은우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하던데 아마 우리를 다 잊었겠죠. 한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 똑똑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큰 도시가 사람을 바꾸지 않겠나?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은우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일을 하던 중 실수로 톱날이 손을 스쳤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가 나서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끝을 쥐어보았습니다. 나이 들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피로함이 쌓였지만 은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난로 옆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제 사랑하는 아들 은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제 이웃인 박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호 씨, 건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공방에서 작은 사고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우한테는 말해야죠. 그건 은우의 권리예요. 아들인데. 박 씨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서울에 있잖아요. 공부랑 일로 바쁘고 나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항상 은우를 위해 희생하긴 하지만 가끔은 자신도 돌봐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박 씨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몇 주 후 은우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박 삼촌이 아빠 다쳤다고 들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은우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 아빠가 너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빠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지난 시간 동안 바빴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곧 아빠를 찾아갈게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은우야. 일주일 후 은우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오며 기쁨과 후회의 표정이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혼자 두고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 정말 미안해요. 은우는 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아빠는 이해해. 네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은우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오후 내내 앉아 제 외로움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난로 옆에 앉아 은우는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많이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아빠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과 가정을 함께 균형 있게 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혼자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은우야,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만족해. 하지만 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해줘서 정말 기쁘다. 네가 무엇을 하든 아빠는 항상 자랑스러워.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가 혼자이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은우가 잠든 후 저는 두 아버지와 아들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희생, 그리고 은우가 준 기쁨을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우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은우가 돌아온 이후 나는 아들로부터 확실히 변화를 느꼈다. 그는 자주 전화를 걸어 건강을 물어보고 가끔 주말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했다. 집은 금세 더 시끌벅적해졌고 나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기침이 계속되고 어지러움도 자주 나타났다. 나는 이를 숨기려 했지만 은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 그가 이미 알아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은우가 집에 왔을 때 그는 음식을 가득 담은 가방과 함께 건강보조제를 가져왔다. 아빠, 제가 여러 가지 보약을 샀어요. 서울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는 물건을 탁자 위에 놓으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웃으며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라. 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아빠, 저는 괜찮다는 말만 듣고 싶지 않아요. 만약 아빠가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너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어. 하지만 이렇게 너가 자주 찾아와서 정말 기쁘다. 아빠, 은우가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아빠를 돌보고 싶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저는 이 마을에 더 오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아빠가 건강해질 때까지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은우야, 너는 서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아빠가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빠는 부담이 아니에요. 아빠는 가족이에요. 은우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항상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은 아빠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은우는 일정을 조정해 마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커튼을 달고 썩은 지붕을 새로 교체했다. 어느 날 그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물었다. 아빠, 이 작업실을 다시 지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는 그를 놀라며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이 작업실은 아빠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여기서 젊은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그는 제안을 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마을 아이들이 목공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다. 그 애들은 대도시에서 더 높은 월급을 주는 일을 찾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분명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은호는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일을 벌일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계속 일을 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은호의 아이디어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작업실은 오래됐지만 그 안에는 내 기억과 땀, 눈물이 담겨 있다. 만약 그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빠도 해보겠다. 몇 주 후 목공 작업실은 수리가 시작되었다. 은호는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어느 날 그는 민호라는 젊은이를 데려와 나에게 소개했다. 아빠, 이 사람은 민호예요. 그는 대도시에서 돌아온 후 일을 찾고 있어요. 나는 그가 금방 목공을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은우가 소개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김 아저씨, 저는 아저씨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아저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를 토닥였다. 배우고 싶다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준비를 해라. 목공은 쉽지 않다. 목공 작업실은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다. 톱과 망치 소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모두 은우 덕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내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해줬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들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빠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나는 웃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은우야, 너는 아빠에게 은혜를 갚을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에게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일을 계속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은우는 진정으로 성장했고 내가 가르친 가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내 건강은 점점 나빠지지만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음을 알고 마음이 평온했다. 은우는 나의 빛일 뿐만 아니라 내가 품었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주는 불꽃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매일이 지나갈수록 나는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기침이 점점 더 자주 나왔고
가끔은 한밤중에 잠을 깨기도 했다. 은우는 항상 나를 돌보려고 했지만 나는 그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여전히 목공 작업실에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예전처럼 손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작업실에 앉아 있을 때 은우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내가 한 가지 생각해봤어요. 이 작업실은 단지 아빠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아빠의 유산이기도 해요. 나는 이곳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들며 그를 쳐다보았다. 은우야, 잘 생각한 거냐?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는 미소 지으며 결심이 서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에게서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아빠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은우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겨온 가치를 전파하고 싶어 했다. 그 이후 몇 날, 은우는 그 누구보다 더 결단력 있게 일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하며 작업실을 직업훈련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은우야, 아빠는 네가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인 걸 알아. 하지만 너는 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는 내 인생에 만족했어. 은우는 고개를 저으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이건 단지 아빠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빠가 가르쳐준 가치에서 시작돼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마도 이제는 은우를 완전히 믿을 때가 된 것 같았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기 시작할 즈음 은우가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직업훈련센터 등록을 마쳤어요. 이제 아빠의 작업실은 마을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은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는 내 손을 꽉 쥐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단지 아빠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빠께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평생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은우야. 너는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야. 고마워.